이게 지금 광주의 사례인데요. 아마 서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있고 웬만한 지역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서울도 훌륭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격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뭔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게 무엇이 됐든 서로 함께하는 거고 뭉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이해를 위해서 저는 하나씩 분리를 해봤어요. 마을 따로, 교육 따로, 그리고 공동체 따로. 그러면서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끔 이렇게 강연을 가면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세상에 마을도 없네.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조금은 과거 회기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향수에 어린 그런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이 있냐라는 겁니다. 마을도 없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가당키나 하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지역이냐 마을이냐, 혹은 지역교육 공동체냐 마을 교육 공동체냐. 사실은 뭐를 결정해야 될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심, 그리고 아파트촌, 혹은 강남의 그 빌딩 숲에서 마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마을일지, 혹은 마을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그거를 또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실천해 나갈지, 요거는 우리한테 고민을,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계속 생각해 가면서 그 상을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전문성 대 마을 전문성인데, 엄밀히 보면요, 학교에서 보는 마을은 어떤 줄 아세요?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마을에서 보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폐쇄적이죠. 그리고 항상 느리지 않습니까?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고 사교육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학교는 뒤에 쫓아간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더 깊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을 바라봤을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것도, 혹은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도, 혹은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그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에는 여러분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교육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지역에 대한 마을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역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교육적 자원과 그리고 교육적 의미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혹은 그들을 어떻게 교육화시키느냐, 이것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고민하고 또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와 생태계인데요. 제가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동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죠. 공동체는 좋은 겁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작 공동체라는 한자권의 나라에서 공동체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옆에 있는 일본도 공동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양면을 갖고 있어요. 양가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라는 똘똘 뭉침, 그래서 서로 간의 교류, 나눔이 있는 곳이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해지면 타자에 대한 배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그렇게 좋게 쓰지를 않아요.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의미로 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동체가
서로가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그들만의 리그 혹은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혹은 들었던 많은 공동체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례들. 그런 데를 탐방을 가보면 막상 그들만의 리그랄까요? 아니면은 폐쇄성을 저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동체라고 해서 가보면 막상 8m 도로 저편에는 다른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소통과 교류는 없어요. 그 다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건너편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항상 주민들끼리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 알고 있고 행복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동네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 동네로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폐쇄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마련이듯이 공동체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태성입니다. 생태계라는 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 공동체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12가정, 15가정 처음에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니까는 육아 공동체에서 대안학교를 만들고요. 대안학교를 만들고 주민들끼리 소통이 필요하니까는 마을 카페를 만들고요. 아마 여러분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카페를 만들고 마을 도서관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패턴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로 너무 결속력이 강해졌을 때 폐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요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냐 생태계냐 혹은 생태적 공동체냐,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이냐 성인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 학교든 지역이든 만약에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누구를 바라보세요? 대부분 학생이겠죠? 청소년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인들, 주민들의 민주적 시민의식은 저 밑에 있는데 그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하고 훌륭한 민주 시민이 되길 바란다. 그거는 우리 어른들의 욕심이자 모순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상호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성숙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를 한다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자원을 청소년에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를 분산하고 좀 더 유연한 사고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익숙한 표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어려운 말들은 아닐 거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우리 아이,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한, 내 아이 성장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책임은 지역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학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가 동떨어진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면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배움을 할 때 지역 주민이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고 관찰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조력자, 협력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배움터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은 여기 종로, 이게 종각이죠. 종각에서 예를 들면 이게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혹은 이런 종로에서 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곳이 아이들 키우기 위한 좋은 공간이냐, 교육적으로 훌륭한 공간이냐, 이거를
그렇게 만드는 게, 훌륭한 공간 혹은 배움터로 만드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요, 저 경기도 안산에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시민대학의 대상으로 강연을 하러 가는데, 그 초등학교 그 등하굣길 진입로가 한 50m 되는데요. 그 50m에 안산 아시죠? 다문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언어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문화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50m 진입로에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많은 입간판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6시간, 8시간을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등하굣길 10분 만에 모든 교육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될 거예요. 안산이든, 예를 들면 저 논산이든, 완주든, 혹은 도봉이든, 이곳에 사는 이유는 아이들 키우기가 편해서요. 혹은 좋아서요. 내가 이곳을 떠나는 이유는요, 아이들 키우기에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게 큰 가치 기준이 되잖아요. 지역을 훌륭하고 건강한 배움터로 만드는 게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마을교육 공동체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주민과 시민은 아마 의미가 다를 거예요. 주민은 그야말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시민은 그 지역의 문제,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고요. 그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아이들 혹은 어떠한 주민이 되기를 원하냐? 결국은 실천하는 시민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시민으로 키우고 지역의 주민이 시민 되게 만드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을 통한 교육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적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교육이고요. 마을에 관한 거는 지역사회를 아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그래서 그 동네에 훌륭한 주민이 되는 거예요. 마을교육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지역에 그냥 우리 동네에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주 소박한 꿈인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의 꿈은 혹은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시민이 전 세계로 나가면 훌륭하지 못한 시민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시민을 키우는 것, 그래서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는 것,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의 목표인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우리 동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거는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알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천해 보게끔 하는 것. 그래서 마을을 위한 교육. 이게 이 세 가지의 교육 방법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프로그램들의 초창기에 대부분의 영역은 예체능이었어요. 문예체.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가 성숙되어 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가보면요. 문예체 교육은 나중에 쏙 빠집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게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 기업을 만나고 협동조합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저는 그걸 민주적 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문예체에서 시작됐다가 결국은 지역을 위해서 아이들이 실천하는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아갑니다. 이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지향인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 여기는 지금
지역에서 실천하는 선생님들이신데 간혹 학교에 계신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몇 년짜리인가요? 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교육 정책은 1년짜리, 2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면 없어지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고요.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몇 년짜리인지를 궁금해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게 1, 2년 안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회가 변하는 것에 같은 궤적으로 지금 교육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꽤 익숙하실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시 재생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주류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갈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우리가 국가를 고민했었죠. 그래서 지역과 개인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도 됐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역 균형 발전이지 국가 발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역의 생태가 깨지니까 국가 발전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예요. 개인도 혹은 지역도 건강하게 생태성을 유지해야 국가도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역 만들기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흐름하고 같아요. 시대가 혹은 사회가 이렇게 묵직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교육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결국은 지역의 예를 들면 토대적 역량, 뒤에 말씀드릴 사회적 자본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고요. 교육도 아이들의 성적 올리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혹은 민주적인 발달 혹은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미래적인 의미인데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많은 질문과 관심이 지금 많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미래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정작 그 방향이 어떻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하는 한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게 학교의 울타리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배우고 있단 말이죠.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배웁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지역의 문화, 지역의 현안, 그리고 지역의 사회, 경제 등등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획했던 어떤 프로젝트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과거에 우리가 배웠듯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미네르바 대학이 실제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듯이 캠퍼스가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도시, 서울 포함해서 이런 주요 도시에 와서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점을 따요. 네트워크 방식이죠. 이거는 그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와 마을교육 공동체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교육 환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가도 조직이고 기업도 조직이고요. 학교도 물론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혹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의 플랫폼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가장 시대적으로 앞섰다는 그 유명한 기업들이 요즘 그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혹은 조직의 그 위계를 점점 이렇게 낮추고 있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팀제라는 이름, 학습조직이라는 이름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이런 위계가 있었잖아요. 다 통합해서 그냥 모두가 팀장이라든지, 직책을 안 부르고 그냥 무슨 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어로 된 닉네임을 서로 간에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이라는 위계에서 네트워크라는 팀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도 네트워크 중심의 교육으로 점차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학교가 네트워크 구조다. 학교가 플랫폼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어비앤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진 그 호텔 숙박업체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숙박업체지만 단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소비업체가 있죠. 알리바바도 단 하나의 소비재,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 택시 아세요? 우리는 지금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이용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우버 택시도 단 한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플랫폼이에요. 판이죠, 판. 그 판에 온갖 정보와 서비스와 재화와 자원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모이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문제가 예를 들면은 나는 싼 값에 뭔가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적정한 가격에 뭔가를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혹은 이러한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학교가 플랫폼이 된다. 결국은 열린 구조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그러면 어디와 네트워크를 해야 되나?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죠. 이들과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학교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가진다?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학교 밖에서 교육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된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의 흐름이. 한 3년 정도예요. 그래도 3년 동안 축적된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마을교육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오냐면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학교에서 굉장히 힘든 업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돌봄, 방과 후, 학폭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업무예요. 근데 이 인식 가지고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원래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본질적인 취지는요. 학교에 짐을 더는 겁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학교 밖에 계시니까 학교에 대한 이해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회는 모든 그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다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의 폭력,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는 학폭위를 학교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죠. 학교에 독서 교육이 필요해 사설을 지금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온갖 것들, 돌봄이 언제부터 학교의 책임이었나요? 돌봄이. 방과 후라는 게 있어요. 애프터 스쿨이라는. 방과 후를 학교에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상태여서 학교는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의 과부하를 하나씩 짐을 하나씩 덜어주고 그 짐이 결국 지역사회가 공교에 대한 책임을 져줬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학교와 상생이고 학교로 부과된 많은 것들을 조금은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마을이 없는 마을교육 공동체인데요. 대부분은 위에서처럼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해하시거나 실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냥 우리 동네 마을학교, 그 다음에 경기도는 꿈의 학교, 그 다음에 강원도는 온마을학교 등등이 이제 실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꿈의 학교나 마을학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례를 이렇게 탐방을 하고 올 때 제가 기차관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가 뭘 보고 왔지? 근데 어떤 경우는 제 머리 잔상 속에 남는 게 프로그램만 남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동네는 실제로 사람들이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학생과 학교와 어떻게 연계하는구나. 이게 제 머릿속에 남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게 잘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훌륭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역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예를 들면 마을학교에서 하는 게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가지고 어떻게 마을과 함께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체능도 예를 들면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 노인정을 함께 할 수 있고요. 학교 밖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학습하고 그럼 어떻게 마을과 학생과 혹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이 정말 아까 저도 이제 자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자원이고 도구이고 대상이냐 이겁니다. 어떤 분이 공릉에 있는 그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승훈 센터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는 지역을 소비하려고만 한다. 그 얘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으로 나갈 때 종종 요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 준비됐습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갑니다. 언제나 이용하려고 하고 대상화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은 마을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상호간의 존중이었으면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을이 지역이 대상이나 자원이라는 생각과 지역은 혹은 마을은 파트너라는 생각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역과 마을은 파트너지 대상이 아니에요. 자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죠.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자원 자체인 것과 파트너인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도 그리고 여러분도 지역도 사실은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도 마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교육 파트너라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가?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인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는 예를 들면은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비디오에서 보셨죠? 거기에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서로 간의 협력이나 아니면은 주민교육을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는 살짝 넘어가고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그 원리라고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듭니다.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고, 두 번째는 생태주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버넌스에 대한 겁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자본이라는 건 일종의 그 미천입니다. 그래서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듯이요. 자본이 있어야지 국가도 경영되고 지역도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제적 자본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서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이자 신뢰의 깊이거든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게 자본이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적인 자본으로만 보면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듯이, 자타가 인정하듯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선진적이지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쌓아가려고 하는 게 이런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회적 자본의 반대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우리가 단지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을 담벼락을 올려야 되고 세폼을 달아야 된다. 그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10가구 중에서 10가구를 알면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전기 드릴을 집집마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집집마다 사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공유경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교육을 못 믿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 사교육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가 없고 상호 간의 신뢰가 없어서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육적 희생 혹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그래서 사회적 자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그 지역을 두 가지 종류로 봐요. 하나는 학교가 있는 마을과 하나는 학교가 없는 마을이에요. 아마 서울은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학교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삭막한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동네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생산하는 젊은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이가 없는 마을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는 그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죠. 늘상 있습니다. 학교는 늘상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학교가 빠져나가면 지역사회가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그제서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주에 그 모 대학이 있는데 얼마 전에 폐교가 됐어요. 근데 그 폐교가 될 때 지역사회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이 있든 말든 설사 피해가 간다면 대학 근처에 있는 하숙집 몇 개, 당구장 몇 개, 호프집 몇 개가 피해를 입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학이 막상 문을 닫고 없어지니까요. 지역사회가 황폐해집니다. 있을 땐 몰랐던 거죠. 그 학교가 이렇게 지역사회와 상호 호흡을 하면서
같이 상생을 해왔었구나를 모르는 거죠. 강원도나 지역은, 그러니까 충북이나 강원도, 전라, 북도나 남도는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전교생 12명밖에 안 돼요. 그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려면 많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행정적인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학교를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학교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을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학교는 그 사회의,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에요.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굳건해야 학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서로 간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신뢰라는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와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교도 사실은 건강함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혹은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훌륭한 그 사례라고 해서 가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공동체가 많고요. 이런 소모임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끼리 뭔가를 하면서 또 다른 네트워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은 어떠한 교육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들의 모임이고요. 때로는 지역의 모임이고요. 때로는 교사와 합쳐진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야지 이게 건강한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냥 우리 동네에서 어떤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지나다닐 때, 쟤 내가 아는 앤데? 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딸인데, 저 사람은 우리 삼촌의 친구인데, 이렇게 단지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르는 사회에서는 훨씬 더 범죄율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거를. 또 하나는 생태계로서의 마을교육 공동체인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교육이 생태적인 교육이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노동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훨씬 이해가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릉 있죠? 지금 저기 노원구 공릉동에 거기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굉장히 잘 발달된 전국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지구불시착이라는 독립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의 주인은, 사장은 그 지역에서 그냥 무역업을 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무역업을 접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공릉동에 있는 창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들과 만났고 서로 간에 그 재능을 교류를 한 거죠. 그 사장은 글과 그림을 잘 써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리플렛이나 팜플렛 만들 때, 달력을 만들 때 그가 재능 기부를 하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만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창업입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그 동네에다가 독립서점을 만드는데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불시착이라는 그 서점을 만들어 놓고 낮 시간에 동네 애들이 와요. 그 서점으로.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그림 그리고 또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이렇게 지켜봐줘요. 제가 봐서는 그게 분명히 가르침이고 교육인데 그 사장 얘기로는 그냥 저 하는 일이 하나가 없어요. 그냥 애들 놀러와서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이 발생하는 거예요. 삶과 배움과 노동이 일치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완주의 사례를 들면요. 완주도 완주에는 어떤 빵집 주인이 있냐면 프랑스 파리로 건축학을 공부하러 갔다 온 빵집 주인이 있어요. 건축학을 공부했지만은 제빵도 배워서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그 지역의 농산물로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빵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도 물론 학생들이 동아리 체험이다, 창의적 체험이다, 혹은 진로교육이다 라는 각각의 이름을 달고 청년한테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죠. 어찌 보면 삶과 배움과 노동이 일치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흐름이, 선순환적 흐름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소위 말하는 공진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경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지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진화라는 결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공릉의 사례를 예를 들면 공릉의 시작된 변화라는 청소년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게릴라 가드닝 같은 경우입니다. 게릴라 가드닝이 뭐냐면은 이 회색의 도시에서 조그만 땅이라도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거기에 흙이 좀 보이면 거기다가 꽃을 심는 일종의 운동이에요. 도시면 항상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있죠. 거기를 싹 치우고서 폐타이어 2개를 갖다 놓고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습니다. 요런 활동을 복릉에서 청소년 5이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성장 보고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발달을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등이 누구고 꼴찌가 누구예요? 하지만은 그 5명의 성장, 배움을 통해서 5명의 성장에 1등과 꼴등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공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항상 이렇게 등위를 나누는, 오히려 더 익숙한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은 이런, 혹은 교육 생태계 안에서는 이런 공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거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죠? 3시 10분. 네, 요거를 조금 건너뛰고 일본 사례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사례로 건너갈게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구청이 지금 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시청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사업 전에는. 지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는 사실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 그리고 주민자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까 네트워크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주민들이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도구나 부수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데 여전히 어떤 주체로서의 참여보다는 어떤 수단적인 혹은 부수적인 참여의 수준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주민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러한 주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북이나 혹은 제가 연구했던 경기도 서종면은 사실은 주민자치로 시작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과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치체계, 교육자치체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주민 자체가 함께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그런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책은 아니죠. 일종의 운동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교육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스쿨을 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스쿨의 목표는 학교의 발전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그 목표를 엄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지역 주민에 대한 성장, 그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이렇게 학교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금 할애되는 부분들이 강하단 말이죠. 오히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더 많은 노력과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 네트워크를 꾸려나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학교 간의 네트워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마을이라는 개념을 제가 일본에 탐방을 가서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 마을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그 바운더리, 그거를 이제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지역 소멸,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이제 소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이라는 개념을 좀 더 크게 중학교 하나에 아이들을 보내는 그 바운더리를 이제 지역적으로 마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하나를 묶어서 네트워크화 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학교 간의 연대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초등학교끼리도 사실은 잘 교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이런 묶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갔던 학교의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야마구치의 유다 중학교라는 곳에서 히로바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중학교 학생 남녀공학입니다. 중학교에 이런 영유아, 이런 꼬마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중학교 아이들과 교류를 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인 그 안정감을 취하고 또 요 꼬마 아이들도 언니 오빠 만나는 것에 그 재미를 갖는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그 사례입니다. 한국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대전에 그 건신대학교에서 하태욱 교수가 두 대안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탈학교 아이들, 고등학교인데 이제 탈학교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이에요. 유아정이라는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하태욱 교수가 뭘 시도했냐면은 이 탈학교 아이들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섞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학교 아이들이라는 게 예를 들어 거칠 거 아니에요. 담배도 태우고 그 대안학교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고 때로는 문신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아이들과 만나게 하는 걸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서 같이 이렇게 놀게 해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담배를 안 펴요. 왜냐하면 냄새 날까봐 2시간 전에는 담배를 일부러 안 태우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언어가 처음에는 그 꼬마 아이들이 있었을 때 막 욕도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꼬마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언니 오빠를 굉장히 기다려요.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만나게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포신 초등학교, 여기는 소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그들의 교육 현장을 관찰을 하는데 마침 그날 그 흥진교육회라는 지역의 이제 네트워크죠. 교육 네트워크가 와가지고 학생들과 상호 교류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정원인데 이 정원을 지역 주민들이 가꿔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학교의 그 화장실도 지역 주민이 청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동네 아주머니고 그 학생들 데리고 독서 교육을 지금 시켜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그 일과를 끝내고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방인하고 저를 참여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와서 혹시 이걸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자고 이 교육을 실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제 얘기에 감동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그냥 당신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왜 고맙다고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흥진교육회가 100년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학교랑 교류를 하면서 100년을 늘상 와서 학교를 보살펴 주는 거죠. 청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교육인지 봉사인지 구분 없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외국의 사례를 모범 사례라고 해서 탐방을 가면은 여러분들은 10중 8구 실망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제가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갔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돌아오면서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별거 없네. 뭐 훌륭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프로그램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도 없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듯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로서 일종의 교육 문화로서 이것들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이라는 표현도 안 쓸 정도로 일상화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를 살짝 어떤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에서는 조금 성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나이 북초등학교에 탐방을 갔을 때도 거기 교장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스쿨을 지금 일본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 학교는 이미 커뮤니티 스쿨이 아니라 스쿨 커뮤니티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의미는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학교 지역사회가 된 겁니다. 학교 마을. 그만큼 학교가 우선이고 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들이 일상화된, 그래서 아예 그 뿌리 내리고 정착된 그런 실천 사례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 구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교육 분과가 따로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자치, 그 다음에 교육자치, 그리고 주민자치가 함께 한다 했을 때, 이게 주민자치 중에서 교육이 언제나 이렇게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항상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배움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회가 일부 있죠.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민자치가 성숙이 돼서 교육을 위한 이 주민자치의 어떤 협력,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사실은 2, 3년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은 이 이름,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 전에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운동적으로, 풀뿌리적인 실천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모여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게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그런 교육 운동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혁신교육,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제도나 정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 이 정도라면, 사실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던 일본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의 사례는 사실은 거의 교육 문화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교육 문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좀 긴 안목과 긴 시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혹시 관청이나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성과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과라는 게, 이게 교육은 그렇게 쉽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사실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에 나타날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다림과 그 다음에 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일단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노원구에서 박수영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질문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강의 초반에 말씀하실 때 학교가 지역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꾸려가는 거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구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뭔가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난관에 부딪혔거든요. 그 가장 큰 난관이 학교거든요. 그럼 이걸 진짜 실제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가 움직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의 제3의 길에서는 교사는 공급자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학교가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소비자로 바뀌고
바뀌고 교사가 소비자로 바뀌고 마을이 공급자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마을 교사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인형 뽑기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뽑는 것 같은 느낌? 시장터가 돼 있는 느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협력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을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네. 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네. 질문을 이어가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학교가 주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었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교가 주도해야 될 부분이 엄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마을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역이 주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지역이 주도해야 되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게 2순위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지역사회 배움터를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필요하다면 새롭게 설치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역량 강화는 주민 자치적 활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민성을 발휘해서 학교나,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학교나 지자체, 그리고 그 지자체에 계신 선생님이신 거죠? 네. 지자체나 혹은 저 교육청에 지역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역이 주도를 해야 될 겁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교육 주체라고 하기는 어려웠었잖아요. 지자체가. 교육 경비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돈이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으로 쓰였던 게 많죠. 그래서 시설을 개보축하거나 그 다음에 급식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 실천이나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학교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요. 두 번째도 이제 학교가 오히려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은평구 가지고 그쪽에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을 전부 목록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주로 수백 가지가 이렇게 나열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마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학교가 취사 선택하고 있는 소비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을교육 공동체를 사실은 사업화나 프로그램화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초기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역과 함께 하세요. 혹은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저는 그 창업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몽실에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몽실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죠. 그것이 프로그램화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초기적인 과정인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해가지고 하시면 제가 지원하고 그걸 교사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요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어떤 거냐? 지금 그 몽실에서 일부 혹은 완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역이 원하는 것들에 그 지원을 해주는, 매칭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산 활용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초기에는 그 선택형, 그러니까 지정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하는 학교에다가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만큼 쓰세요. 그래서 1억 5천, 2억이 학교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공모제죠. 공모제는 뭐냐면 원하는 분들 이렇게 오세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문가가 양성돼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전문가가 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관청에서 보면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시가 맨 처음에 했던 지원형이 점차 확대되는 겁니다. 지원형은 뭐냐면은 그 파이는 결정되어 있으니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몫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원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적은 액수일지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팀이나 몇 명이나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는 거냐? 사실은 그거를 아까워서 공모제와 그 다음에 선택형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그 성장하는 우연의 싹을 계속 북돋아 줘야 돼요. 그리고 지원형이 성숙되면은 그 성장하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우연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문제는 자생성이잖아요. 만약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금까지 하다가 서울시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진행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시즌2 없습니다. 경기도는 시즌3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시즌2 없습니다 하면은 지역사회는 그럼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2015년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려면 결국은 모든 지원이나 협력이 지역의 자생성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학교 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힘들죠. 근데 학교도 교사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교육과정 재구성 해볼게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걸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자생성을 갖고 혹은 그분들이 다른 그러지 않은 교사들한테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끔 북돋아주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청소년도 예를 들면 그 노원에서 오셨으니까 그 공릉 청소년 그 정보문화센터에서 대부분 처음에는 예체능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거의 옮겨갔단 말이죠. 그것도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맞는데요. 그래도 경우는 다른 거죠. 아이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와 공적 영역이나 학교나 아니면 구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기획해서 보내는 프로그램은 아마 다를 겁니다. 관건은 자생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 그 자생성을 키우기 위한 지원과 행정력이 조금 집중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이 더 있으셨는데. 네. 네. 더 해도 될까요? 네. 분권과 혁신의 시대 마을교육 공동체 거버넌스에서 교육자치, 일반자치, 주민자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당연한 말이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는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해야지 이상적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일반자치 쪽에 저는 이렇게 몸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렇죠. 교육자치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각각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종 가서 그 프로젝트를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교육청이 저한테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은 시장님을 만나달라.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안 하던 일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가서 설명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을 뽑는 유권자가, 똑같은 유권자가 서울시 교육감을 뽑고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나라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자치대, 그러니까 구청이든 시청 안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교육위원회를 위시로 해서 교육제도가,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자치가 교육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을 요구하는 걸 넘어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자치가 교육적인 협력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그 흐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아마 예를 들어서 선두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없었다가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통이나 그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도적인 보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예로 주민자치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말은 좋은데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센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있음에도 다 있으실 거예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지원협의체, 이름이 어떻든지 이런 혁신교육 지원 협의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을교육공동체 협의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거는 지역의 몫입니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분기당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이런 모임을 통해서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유명무실한 부분이거든요. 장치가 필요해요. 협의체,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관할하는 허브형 중간센터, 그리고 지역 거점형 센터죠. 공릉의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거점형 센터인 거예요. 근데 노원에는 노원구를 관할하는 허브형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은 센터 개념을 거의 적용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산이나 시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 오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운영하는 허브형 센터가 있고, 동네마다 각각의 이제 거점형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가 거기에 합류하면 돼요. 그런 센터에서 관, 민이 함께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협의체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주민자치가 참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주민자치지, 주민이 어디 가서 어떻게 참여합니까? 프로그램 돌리는 것 외에는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여라는 건 예를 들어 의사결정이든 기획이든 운영이든 평가든 이런 과정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도 개인적으로 가서 나 끼워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느슨한 구조의 처음에는 느슨한 구조의 네트워크가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훨씬 더 시민적인 연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연대, 어떠한 교육 네트워크가 노원구, 공릉에 혹은 다른 많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단체, 그리고 그들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교육민회라고 하는데, 동네마다 교육민회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주민자치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체, 센터 등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직이고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하고, 그러니까 기획하고 제안해야 되는 건 저처럼 연구자나 아니면 관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주민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지금 초기적이니까는 이 메시지가 혹은 메아리가 먼 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되고 있어요. 뭐냐면 교육민회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주민 교육민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지자체입니다. 만들어가지고 관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는 기존에 있었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허브형 센터의 밑에 있는 지역 거점의 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미 시작을 해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는 있는데 거버넌스가 굳이 그렇게 구호이고 명목상 있는 그런 대부분의 지금 교육적인 혹은 지역적인 여건이 현실이지만 사실은 그걸 뚫고 나가서 뭔가를 실체화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권유를 드리자면은 그런 지금도 이제 그 경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이 안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흥 같은 데를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그 구체적인 상이 더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질문? 네. 네. 제가 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뭐가 되게 궁금했냐면요. 거버넌스에서 학부모 지역 학생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서울의 혁신교육지구에서는 그 우리나라 거버넌스라는 그 체계 안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근데 실무협의회 안에 학생, 교사, 지역 주민들하고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의사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구멍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대표가 혼자 올라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과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왔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낸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육 민회를 만들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죠? 대표자 모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을 만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왜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가 화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에 그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야 되잖아요. 민회를 만들려면.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또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주민자치나 뭐죠? 일반자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있지만 소수인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관에서의 어떤 나름의 그 뭐라죠? 제도화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화상뿐인 실무협의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민의 역량을 키우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제도화는 어떤 게 필요할까? 물론 아까 센터를 지원해 주시긴 되게 제안해 주시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되게 의문이 드는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센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민의 역량을 되게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할까? 제도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제도라는 거는 누군가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제안을 수용해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거는 그 지역의 역량일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졌는데 그 자발적 참여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도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고 또 서울시와 달리 다른 지역은 그런 움직임들이 실효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다른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마을교육 공동체는 제가 표현하는 두 가지 힘이 작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다들 다르시잖아요. 그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혼란한 과정에 사실은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동체적인 거죠. 그런데 그 비공동체적인 것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 우연이라는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냥 원심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그냥 계속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구심력이 작동을 하는데, 그 구심력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상한 끌어당기는 거, 끌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는 어느 교사, 그러니까 서정면의 세월초등학교는요 폐교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12명밖에 없는 폐교라서 그 다음에 폐교가 예정된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 교사, 부장선생님이 학생들, 그 12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데리고 연극 수업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언론을 타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많은 그 칭찬과 칭송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교가 폐교가 아니라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그 학교로 오고자 하는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죠. 그게 지금 있는 거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가 됐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그 끌어당기는 원심력으로 작동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지역은 구청의 어떤 김과장일 수 있고요. 어느 지역은 박교사일 수 있고요. 어느 지역은 시흥 같은 데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활동가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도 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끌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끌기 역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희생이 따라요.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희생해야 될 부분을 감내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되는 곳은 반드시 그 끌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버넌스가 됐든 센터라는 거, 제도라는 부분이 제안을 해도 그거를 실체화시키고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 그 컨텐츠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 중에는 처음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끌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라면 어느 그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도를 제안하기 전에 어떤 키맨을 심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학부모 회장일 수도 있고, 지역에 그냥 탈학교 아이들을 책임졌던 그냥 아무 이름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의정부처럼 그 녹색우산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거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어떠한 제안, 제도, 지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생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성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북이나 성북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작은 이 동네에서는 그런 훌륭한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큰 그림으로 보면 사업성이 훨씬 더 강해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강원도나 이런 데 충북의 일부를 가보잖아요. 그거는 원래부터 기획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던 주민자치가 있어요. 그런 데는 돈을 받아도 내부적인 지원이 와도 그 역할들을 해나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기획을 통해서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포장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생성을 갖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키맨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네. 아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게 학교교육 제4의 길의 챕터에서 말씀하신 적에 예를 들면 제4의 길에서 교사 전문성 사본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라는 그 단어에서 설명을 하실 적, 강의를 하실 적에 혁신교육은 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보면은 학교가 교육에 공교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를테면은 이런 것이다라는 비유 설명을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런 어떤 교수님만이 생각하신 그 이론에 따라서 말씀하신 건지 저는 이 학교 밖 교육이라는 그 정의와 공교육사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여기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는 조금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학교 밖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라는 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냥 저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쓰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육이라는 거는 공공성을 담보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걸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학교는 공공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공재라는 거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도서관도 공공재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학교든 대학이든 사회적 기여를 해야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업은 사회적 기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역사회에다가 기여를 하는 게 공공재예요. 그리고 교육으로 봐도 그건 공교육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이든 공교육 체제였냐? 절대 아니죠. 누가 신경 썼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한 바 없고 그 다음에 누구나 예를 사교육이라든지 여러분의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교육화 되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로 교육적 활동이 그 자체로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은 학교가 문을 열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교육의 흐름이 밖으로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육은 학교까지기야. 그래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을 학교로만 계속 집어넣으면 학교 밖으로 나갔던 교육은 누가 책임입니까? 미래교육에서 아이들이 교과서 가지고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래.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경험 중심의 그 다음에 소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공교육이 아니면 누가 그걸 장담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공공성을 담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교육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학교 밖 교육, 예를 들어서 마을 학교에서 하든 아니면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든 이것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그 센터든 학생들의 접근이 열려 있어야 된다. 누구나 해야 된다. 그건 지역적 편차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흥에서 백옷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정왕동이나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어 있는 곳과 지역적 교육의 편차가 심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백옷에 훨씬 더 많은 공적 재화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접근 기회가 불공정하니까. 그런데 공적 재화를 백옷에다가 다른 곳에 정왕동에 비해서 더 많은 공적 자원을 투입하려면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책화하는 그리고 그러한 격차를 보존해 주거나
혹은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도 공교육의 일환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아이들의 배움이 마을학교도 마을학교라고 해서 아무 규정도 없고 아무 커리큘럼도 없고 아무런 구속력 사회적 책무도 없어야 되느냐 이제는 그렇게 맡겨놓을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라는 건 그냥 이념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실체화 시켜야 될 그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질문을 하면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동동이 시작된 변화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기동에서 운영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게 이 시작된 변화가 사실은 그 사업이 8년째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센터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혁신교육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혁신교육 안에서 자치사업, 청소년 자치사업을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공동동 외에 그러니까 노원구에 확대하는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 사업을 마을에서 좀 다른 마을도 정착하자는 의미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이 처음에는 공동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 한 군데에서 하고 노원 수련관,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이쪽에서 2군데서 했는데 지금은 8 그 협력단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8개 중에 6개는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그 문제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2곳이 노동공이라고 해서 노원, 도봉, 교육공동체라는 지역 단체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문화공동체 쉬는 시간이라는 굉장히 그 마을에 있는 진짜 그 민간 단체가 진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주민전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실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라고 했을 때 마을 공동체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가 분리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 공동체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의미와 이게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교라는 부분이 맡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체 내에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그 교육도 같이 하도록 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신교육의 노원을 처음부터 했는데 사실은 마을 자치라는 부분이 실체가 있는가,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이미 좀 지원을 받고 혹은 좀 공무원스러운 이런 데서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태로 일은 진행하는데 민간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면서도 별로 관심도 못 받고 이 일이 마을교육제 공동체에서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해서 되게 회의도 됐고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주민자치에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협력 강사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교육공동체 주민자치로 좀 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혁신교육이 아닌 기존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게 혁신과 자기가 지금 하는 활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 되는 상황에서 혁신교육이라고 주민자치라는 분들을 무조건 여기에 사시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였다고 해서 이 철학이 안 같은데 이게 같이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망이 없는 거죠. 미래적 전망이. 그래서 저는 사실 주민자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를
자체를 모르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게 어떤 전망을 갖고 철학이 다르고 교육에 대한 의미를 서로 공유하거나 맞춰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게 이게 주민들이 모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계속 그 고민을 하는데 제가 뭘 질문을 하려는지 저는 그 선생님 말씀에 그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하나는 주민자치를 그 어떻게 실체화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도 두 번째는 까먹어가지고. 네. 실제 진짜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갖고 교육을 같이 공동체를 하는데 이 철학이 같지가 않는 마을 공동체냐, 마을 교육 공동체냐, 이런. 뭐 그런 그 부분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네. 기존의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아까 민주시민을 좀 이렇게 배양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하나 더 지식을 전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의 다양성 뭐 이런 정도에 갖고 이게 혁신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의 방향도 그러니까 교육을 같이 연구하는 주민자치의 그런 방향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이 분들하고 같이 그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먼저 주민자치 실천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쉬운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정답을 갖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얘기를 아까 교육 민회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뭐 주민자치 부분도 있고 마을교육 공동체 전반으로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게 잘 될지 못 될지를 판가름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실체화예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아니면 그냥 재능기부 차원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이 뭐랄까요? 그냥 비체계적인 혹은 아마추어적인 이 모습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체화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거는 지역마다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민회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의사결정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회의를 그러니까 안 하든지 그 1년에 뭐 한두 번 한다든지 이러면은 실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본의 아치무라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서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걸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제가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참여 예산제를 전체 교육 예산에서 한 5천만 원 떼어가지고 이건 맘대로 해보세요.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닙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교육 예산을 짜는데 그게 200억이든 20억이든 5천만 원 뚝 떼어가지고 이건 니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20억이든 200억이든 그거를 기획할 때 들어가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예요. 그죠? 그럼 일본도 그렇게 합니까? 아치무라는 작은 그 시이긴 하지만 거기는 공무원들이 그 회계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 바꿉니다. 표도. 그러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가오 방문을 해가면서 그거를 설득하는 거예요. 요게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의견 조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참여라는 게 아까 그 주민 그 자치회 그림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적인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민회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민 참여 예산제 할 때도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불러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는 갈 필요가 없고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민회라는 것이 그럼 어떤 거냐? 구속력 있는 지역 혹은 동네, 여기는 동이라고, 동단위에 교육 민회가 주민자치 차원에서 있는 자치회가 있는 거죠. 그 자치회 내에서든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자치회 밖에서 교육 민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동네마다 그 동네마다의 대표들이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관청들과 1대1, 그러니까 동등한 관점에서의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층화된 부분을 갖추어내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의 핵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서로 관점과 철학이 다르고 요구들이 다른데 교육으로 하나처럼 묶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홍성의 홍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풀무학교를 기점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죠. 그들도 마을 공동체라 하든 마을 교육 공동체라 하든 제각각일 겁니다. 어찌됐든 풀무학교 50년 이상 된 그 풀무학교의 생태적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풀무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가 참여한 것도 맞잖아요. 제가 그 풀무고등학교 양도길 교장선생님을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뵈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풀무는 어쨌든 지금은 마을 공동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핵심이 돼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불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고민하다가 네, 우리는 마을 교육 공동체예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마다 다 철학이 다릅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다 다른 거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하나의 기점으로 다 같이 모아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회적 경제 다 다르잖아요. 협동조합 다 다르고, 문화, 그 다음 환경,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심지어 환경이나 문화마저도 어쩔 때는 의견이 상충돼요. 교육도 그 중에 하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그 지역사회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그 이상의 주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찌무라에서 주민자치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저는 결론 이렇게 내렸어요. 주민들의 지속적인 학습이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못해요. 그럼 주민들이 학습한다는 건 뭡니까? 교육 민회를 통해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다면은 뭔가를 공부하는 게 무슨 책 펴놓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전문가를 불러오든, 거기에 현안이 뭐였었냐면은 쓰레기 폐기장을 굉장히 큰 규모로 쓰레기 폐기장을 그 지역에 유치하느냐 마느냐. 유치하면은 돈을 벌어요. 반면에 유치해서 환경오염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걸 5년 동안 주민자체가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하고 때로는 대학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와서 그 발표도 시켜보고 해가지고 5년을 거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지역이 작은 동네여서 설사 돈이 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요게 학습의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을교육공동체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도 오라고 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하시는 분도 와도 되고, 다만 그 지속성을 가능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과 제가 답변하는 게 또 아구가 잘 안 맞을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든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게 교육이라는 판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 학교 문제를,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학교 문제를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에 항상 견고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같이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어떤 이해가 맞아서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안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거죠. 답변이 조금 아니 그런 과정을 항상 겪는 거는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그래도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잘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답답해도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어서 질문. 질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답답함이 좀 있어서 네. 교수님 대답하는 것과 같이 해서 질문 겸 그럼 선생님이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예, 질문이 있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과랑 네, 다르진 말씀하시죠. 않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자생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끌개의 힘이 이렇게 우리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하게 되는 갈등들 막 이런 거 있는데 네트워크, 아까 설명해 네트워크나 플랫폼 얘기해 주실 때 그 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대세나 시대적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노동 문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노동에서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판에서 다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누군가는 그 위험에 혹은 고통에 고난에 그것이 이제 열장페이나 봉사에 또 다른 그 위험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마을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을에 있는 다 품어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에서도 그 지금 이제 배달이나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그 택배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플랫폼 노동으로 가면서 그게 가장 약자한테 내려가는 것처럼 저희가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선만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을 강사들 혹은 마을 교사들, 마을을 바라보는 학교의 시선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답을 찾는 과정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까지의 공공성으로 널리 확장되면 이게 체계화 시스템으로 가게 되겠지. 라는 해답을 찾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고민은 지금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듦으로 갈등 요소로 그리고 지금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4년차, 그러니까 뭐 구름 근처는 6, 7년 차 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이 소진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신 것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는 것도 다 아는데 그 힘든 지점에 어떤 부분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두 분이 힘든 그 지점을 저는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임계점을 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발전하면은 쉬운데 예측 가능해서 쉬운데 보통은 그렇게 발전을 안 해요. 그 자연 생태계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그냥 확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임계점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끌개라는 건 그 임계점까지 견인해주는 분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예요. 마을 강사가 언제까지 그러면 희생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는 차원에서 물론 처음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적인 희생으로만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거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는 있죠. 시흥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료를 뭐 현실화시킨다든지 그런 몽실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에 있는 몽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계속 투쟁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협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지금은 공적 영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지금의 프레임 가지고 지속 못할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름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가지고
5년, 10년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에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건 공적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서울시나 경기도 그 가끔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뵙게 되면은 혁신학교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갈아타야 될 시점이잖아요. 이미 놓쳤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 제 얘기는 이름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이름이 처음부터 마을교육 공동체였으면 이거는 지속 가능해서 그 안에서 뭔가 안달복달을 해도 그리고 세세한 그 변화를 추구해도 되는데 이거는 프레임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5년 가지고 예를 들면 경기도가 10년을 이렇게 끌고 왔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바뀜이 뭐냐면은 그 이상한 끌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체계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자원봉사 센터가 있죠.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뭐 이런 그 사람들한테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소소한 서로 간의 나눔을 실천하는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건 개인의 몫이고 그렇게 선의를 갖고 그 사회에다 기여하는 건 개인의 몫이고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는 공적 영역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이 복합적인 겁니다. 이상한 끌기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어려움도 토로하신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한테 드린다기보다는 공적 영역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여론도 사실은 여러분이 만드는 건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더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공교육 영역으로 자꾸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학교라는 게 비정규 그냥 동네에서 무슨 학원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주민자치로서의 활동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오늘처럼 어렵게 강의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땀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카메라 있고 여기로 들어와서 강의하라고 메시지가 자꾸 오니까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오늘 강의가 너무 이렇게 좀 지루하고 좀 어렵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좀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